이런 유형을 상대하다 보면 화가 나거나 무서워서 상대의 존재를 더 과장하게 인식하고 그들 손에 놀아나는 경향이 있다. 상대의 사악한 성격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가 실제로 뭘 하려는지 면밀히 살피지 못하게 된다. 종종 우리는 그들이 투영하는 겉모습이나 강한 상대일 것 같다는 착각, 공격적이라는 평판에 무릎을 꿇고 만다. 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감정적 온도를 내리는 것이다. 먼저 상대에 대한 신뢰와 전설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을 보라. 상대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들은 주위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록펠러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이 통제력에 대한 욕구로 덮여 감추고 있는 이면에는 겹겹이 쌓인 초조함과 불안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먹은 어린아이를 보아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것만 보면 겁에 질려버리는 어린아이 말이다. 그러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상대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그런 힘을 주지 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과 내 전략에 집중하라. 상대의 진짜 목표를 분석하고 예측하라. 상대는 당신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다는 생각을 주입하고 싶어 한다. 항복을 피할 수 없으며 그의 상황을 빠져나갈 최선의 길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서로 상대가 나의 상사여서 지금은 투항해야 하더라도 내면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사가 실수를 하거나 약해질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활용해 그들을 끌어내려라. 상대가 들려주는 그의 논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간사한 시도를 간파하라. 상대는 종종 고개란 척하거나 자신이 다른 악의 무리의 희생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다. 상대가 더욱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수록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다. 종종 그들은 매력적이거나 카리스마 넘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상대의 행동 패턴을 보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은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러는 중일 것이다. 아무리 상냥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을 동업자로 들이지 마라.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 등에 업혀가다가 주도권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의 실질적 강점과 공격적 의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최선의 방어책이다. 공격자들에 대항하여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는 그들만큼 세련되고 교묘해져야 한다. 상대와 직접 붙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너무나 집요하다. 그들은 통상 정면 대결에서 당신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당신은 상대보다 한 수 앞서 나가야 한다.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공격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설명에 숨어있는 위선이나 상대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했던 과거의 더러운 행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라. 당신과의 싸움이 생각보다 출혈이 크겠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당신도 기꺼이 더러운 술수를 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오직 방어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라. 당신이 특별히 영리한 사람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노출된 사람처럼 보인다면 미리 준비해 놓은 사항을 상대가 성급하게 공격하게끔 미끼를 던져라. 종종 가장 현명한 전략은 그들의 손에 놀아났던 사람들과 연대의 힘을 키우고 숫자의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격자들이 종종 원하는 대로 얻어가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그들과 싸우면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 겁을 내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그러나 당신은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 계산해야 한다. 그들이 지배 우위를 갖게 되면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그들에게 맞서지 못한 것 때문에 당신의 품이나 자존감도 훼손될 수 있다. 순수히 항복하는 게 습관이 되어 당신의 행복이 철저히 망가질 수도 있다. 오히려 공격자의 존재를 당신의 투지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단으로 활용하라. 공격자에 맞서 그를 능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명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바라는 온화하고 상냥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공격을 받아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강력한 공격 욕망은 그들이 타고난 재능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인간 본성의 열쇠, 공격성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비교적 평화롭고 유쾌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어서 나 자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협조적이고 충성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자기평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직장 생활이 위태롭거나 누가 내 커리어를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믿는 순간이 그런 때일 수도 있다. 혹은 경쟁적으로 불안해졌을 때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했으나 실패하고 좌절했다거나 버림을 받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좌절과 분노, 불안, 공포, 조바심에서 우리는 갑자기 나 자신이 평소답지 않게 단호해진 것을 발견한다. 내 직장을 사수하기 위해 약간 극단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나를 방해하는 동료를 밀어낼 수도 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뭔가 의심스러운 책략을 썼을 수도 있고 관심을 받으려고 무리를 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호전적이 되고 배우자를 통제하려 들고 앙심을 품고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선을 넘을 만큼 공격적이 된다. 흔히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내 행동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한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위협을 느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를 해치려고 했다.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평화로운 존재라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동적 공격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배후 조정을 하거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본 모습인 듯한 외관을 만들어낸다. 이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응답을 늦게 하고 있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자신이나 상대에게는 내가 결백한 척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상충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수동적 공격은 그냥 사회생활의 짜증나는 한 부분으로 치부해야 한다. 누구나 결백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말이다. 예의를 차리는 사회에 만연한 이렇게 낮은 정도의 수동적인 공격은 최대한 용인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고질적으로 수동적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능동적인 공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되게 높은 에너지 수준과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골적인 대치를 두려워한다. 이들의 부모는 압제적이거나 태만한 사람이었던 경우가 많다. 수동적 공격은 그들이 벌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관심을 받거나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런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의 패턴이 되고 종종 이들은 어린 시절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 전략을 되풀이해서 사용한다. 수동적 공격자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어른의 가면 뒤로 가는 사람을 조종하는 어린아이가 보이기도 한다. 사생활이나 직장에서 이런 완성적
유형이 활동한다면 그들이 조금씩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들은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게 구는데 선수다. 이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내 착각이거나 내게 피해망상이 있는 거겠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재앙했겠지만 이들은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혼란의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고 상황을 통제한다. 정말로 이러한 전략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파고든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때로는 상당히 수동적 공격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록펠러는 분명히 그랬다. 이들에게 수동적인 공격이란 그저 통제력을 갖기 위한 시도의 추가적인 무기일 뿐이다. 어찌 되었든 수동적 공격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방법은 상대가 뭘 하려는 것인지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그런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친구나 동료, 직원이 만성적으로 늦는데 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변명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사과를 한다. 아니면 비슷하게 회의나 중요한 날짜, 데드라인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변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은 점점 짜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따지고 들려고 하면 상대는 판을 뒤집어서 당신이 깐깐하고 몰인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압박감을 주고 자신은 개팍한 예술가여서 그렇게 짜증나는 세부사항을 다 챙길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더한다며 당신까지 비난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우월하다는 것을 당신과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당신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조롱과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히 당신이 그렇게 느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신이 뭘 하는 것인지는 부정할 수 있게 처신한다. 당신을 열등한 위치에 놓는 것은 일종의 통제력이고 그들은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가 변명을 댈 때 비언어적 신호를 보라. 마치 문제는 당신이라는 듯이 목소리 톤이 투덜대는 투일 것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위장하기 위해 사과의 말을 더욱 과장될 것이다. 결국 그런 변명 속에서는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심이 아니라
본인 인생의 다른 문제점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저들은 정말로 미안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만성적이라면 화를 내거나 공공연히 짜증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수동적 공격자들은 당신을 약올리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차분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줘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가능하다면 약간 망신을 당하도록 유도해라. 약속을 잡아서 저들이 동요하게 만들거나 아주 늦게 나타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해줘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저들을 고민에 빠뜨려라. 저명한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슨은 커리어 초창기의 의대 교수였다. 앤이라는 이름의 아주 영리한 학생이 매번 수업 시간에 늦게 나타나 아주 진심으로 거듭 사과를 했다. 그녀는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이었다. 앤은 늘 다음번에는 정시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녀 때문에 수업이나 시험을 시작하지 못하고 늦어지기 일쑤여서 다른 학생들이 곤란을 겪었다. 에릭슨의 다른 강좌가 시작하던 첫날, 앤은 또 옛날 수법을 써먹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에릭슨이 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늦게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 전체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듯이 절을 했고 에릭슨도 똑같이 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자 학생들은 절을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널 꿰뚫어 보고 있어.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낀 애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았다. 상사나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만든다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선의 대응은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고 참을성과 쿨한 면모를 통해 당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동정심 유발 전략. 어찌된 노릇인지 상대는 늘 희생자다. 비이성적인 적대감과 공정하지 못한 주위 환경과 사회 전체의 희생자다. 이들은 이야기 속의 극적인 느낌을 즐긴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본인들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면밀히 관찰해 보면 남의 문제점을 들을 때는 어렴풋이 지루한 표정을 짓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는 이야기에 잘 빠져들지 못한다. 상대가 자신의 무력함을 과대포장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히 동정심을 느낄 테고 그들은 작전이 성공했다 싶으면 당신에게 부탁을 하거나 특별히 잘 봐달라거나 관심을 요구할 것이다. 상대는 이런 종류의 통제력을 쫓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혹시라도 의심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다. 조언이라든가 약간의 자신의 탓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들은 폭발하여 당신도 그를 희생자로 만드는 사람 중 하나라고 분리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간파하기 쉽지 않는 이유는 종종 그들이 실제로 이례적인 역경이나 개인적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선수다. 자신을 실망시킨 배우자를 고른다. 직장에서는 태도가 나빠서 비난을 부른다. 세부적인 것들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엉망이 된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을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극적인 상황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연명하는 내면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희생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수치와 창피를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데는 누군가 불운을 겪은 경우 그 개인이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오래된 미신의 영향도 있다. 이런 진짜 희생자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 자신도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연속적인 공격성의 스펙트럼이 어디쯤에 위치한다. 물론 이 스펙트럼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에서 중간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강한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 강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소모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주로 셋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이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을 수 있다. 끈기 있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이 에너지를 공격적 행동 또는 수동적인 공격적 행동에 쏟아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내면을 향하게 해서 일종의 자기 혐오를 가질 수도 있다. 분노와 공격성을 나 자신의 실패로 향하게 하면서 내면의 회방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내가 나의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스스로를 판단해보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좌절하거나 불확실성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에너지를 밖으로 뿜으면서 화를 내고 긴장하고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는가? 아니면 그 분노를 내면화하면서 점점 침울해하는가? 당신이 가드레일을 벗어났던 순간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라.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롭고 온화하지 않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몰아간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리고 그런 시기에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는지 살펴보라. 이제는 약간의 거리가 생겼으니 당신도 그런 합리화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강한 에너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욕구를 실현하려면 더 높은 사회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고 인내심과 회복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타고난 강한 에너지를 길들이고 절제해야 한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통제된 공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통제된 공격성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의 공격성을 관찰하는 데 달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부를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수준의 의지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충돌하는 의지의 화살표들이 서로 마구 교차하고 있다고 말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복의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침팬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위계서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말이나 그들이 내세우는 겉모습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한다면 상대가 내뿜는 공격성의 정도를 대략 감지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는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선을 넘어본 경험이 있고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 되었던 때가 있다. 환경 탓이었던 경우도 많을 것이다.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지금 세상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약간의 배후 조정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으니 그들이 종종 지독하게 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용서해 줄 수 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상대가 만성적 공격자인가 하는 점이다.
상대는 약간의 비판이나 도전조차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 과도한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인가?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당신을 집어삼킬 사람인가? 상대에게서 숨길 수 없는 신호를 찾아보라. 첫째, 오랜 세월에 걸쳐 유난히 적을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는 다를 것이다. 상대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라. 공격자들은 자신을 십자군 원정에 나선 사람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무슨 천재인 양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예술을 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을 돕는 반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부정하고 사악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큼 많이 비판받고 조사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신은 공격자가 아니라 희생양이라고 말할 것이다. 저들의 내러티브가 더 시끄럽고 극단적일수록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만성적 공격자라고 확신해도 좋다. 저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과거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춰라. 더 교묘한 신호들도 찾아보라. 만성적인 공격자들은 강박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꼼꼼한 습관을 가지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그들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싶다는 욕망을 가리킨다.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목하라. 록펠러는 길에서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공격자 유형은 그런 물리적 집착이 언제나 중심에 있다. 어찌되었든 이런 신호는 빨리 발견할수록 더 좋다. 일단 상대가 이 유형임을 깨달았다면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정신적으로 이들과 멀어져야 한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아야 한다. 종종 공격자와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현혹되는 기분을 느끼거나 심지어 어느 정도 마비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마치 눈앞에 뱀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상대가 한 짓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적이 된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겁이 덜컥 난다. 일단 당신이 그런 상태에 접어들고 나면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무의식적 반응만 하도록 만들기가 쉬워진다. 당신의 분노는 아무런 생산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응어리나 좌절감으로 바뀔 뿐이다. 당신의 유일한 해답은 한 발 한 발 그들의 주문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저들의 작전을 간파하고 저들의 동력이 되는 기저에 있는 나약함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저들의 본 모습을 봐라. 저들이 설치하는 한눈팔 거리에 신경 쓰지 말고 늘 저들의 목표, 저들이 쫓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그들과 한바탕 전투를 피할 수 없다면 절대로 직접 대치하거나 공공연하게 도전하지는 마라. 만약 상대가 세련된 유형이라면 그는 온갖 교활한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끝장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저들과 싸울 때는 늘 간접적으로 상대해야 한다. 틀림없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라. 그 부분은 미심쩍은 명성일 수도 있고 용케 잘 숨겨온 과거의 더러운 행적일 수도 있다. 그들의 내러티브에 허를 찔러라. 뭘 숨기고 싶어 하는지 알면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겁낼 만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통제를 벗어나는 연쇄적 사건을 일으켜 저들을 겁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저들은 당신에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공격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신과의 싸움에서 본인이 얼마든지 자주 멀리 가드레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삼는다. 그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더 많은 더러운 술수로 당신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 협상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미 동의했던 사항 중 뭔가를 바꾸어
뒤통수를 칠 것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협상을 날려버리고 싶지 않을 당신이 양보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저들은 루머와 허위 정보를 뿌려 물을 흐리고 당신을 본인만큼이나 수상쩍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이런 배후 조작을 예상하고 공격자들이 당신을 놀라게 만들 요소를 모두 차단하도록 노력하라.